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국민 TV 라디오를 통해 돕는 경제 소식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 이분이 계시죠. 김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요 경제 뉴스 김광수 소장님이 전해주시니까 신뢰가 팍팍 간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옆에 훈남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명절이었어가지고. 아, 네. 어떠셨어요? 광주하고 춘천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냐고 조금 바쁘긴 했는데. 네. 좀 명절이 길어서 그래도 여유 있게 잘 다녀왔어요. 근데 소장님이 일을 많이 시키시나 봐요.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네. 자, 오늘도 어떤 얘기들 전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오는 시간이죠.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에 와 계십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자한테 맡기게 되면 진행자들 굉장히 골이 찌끈찌끈거립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공부 안 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다 친절하게 공부하신 것 같던데 뭐.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척 했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다들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그 한 주간 일어난 경제 뉴스부터 또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입니다. 네. 예. 기초연금 얘기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공약 후퇴다. 오늘도 난리가 났죠. 네. 제대로 사과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저희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 하위 70%에 포함이 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월 83만 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 원가량 깎이게 됩니다. 원래의 공약에서 그 대상과 금액이 모두 축소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공약 후퇴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20만 원 다 준다고 해놓고 다 안 준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가느냐. 이제 대선 공약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씩 기초연금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 약속 자체가 좀 오바였죠. 근데 노인분들이 100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수정한 것은 70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제 기초연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모두 다 20만 원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 20만 원까지 드리고 위에 있는 30분은 이렇게 자기 재산이나 자기 그 소득이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 20만 원 갖고 그게 티도 안 나니까 이런 분들한테까지 기초연금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대선에서 그냥 오바해서 그 공약으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필요하죠. 오늘 그것이 이제 사과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선 공약에서 좀 무리하게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기초연금과 지방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다소 이제 좀 이렇게 대선에서 이렇게 선거용으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단 냈다가 선거 끝나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걸 고치는 게 덜 이렇게
피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덜 이렇게 조금 낭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 더 이렇게 낭비라든지 피해가 커질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시작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조금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수정하겠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나은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진짜 핵심이 이제 기초연금도 있지만은 진짜 핵심이 무상보육, 그다음에 대학 반가 등록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예, 그 행복주택을 포함한 이제 그 서민주거복지 이것들이 진짜 핵심 공약이거든요. 네. 이것까지 밀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제 자꾸 지금 그걸 또 정부 관료들이 그걸 자꾸 손을 대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적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까지 손을 대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요.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들 그리고 야당에서는 불가능한 공약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희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부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피해라기보다는 2단 구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이제 별도로 따로 있고 기존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이제 조금 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부었더라도 국민연금 내서 1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 10만 원 받는다고 20만 원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피해죠. 그렇죠. 차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소하는 이제 방안 이렇게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데 국민연금을 받고는 있지만은 일정액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크게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담고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그 받을 돈으로서 기초연금을 준다. 그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다른 데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기초연금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랫동안 부어왔던 분들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하셨겠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그렇죠. 받고 그렇죠. 기초연금도 받고. 근데 사실 그렇죠. 없어져 버린 거죠. 한쪽이. 네. 네.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 참 결국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국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대목 같아요. 네, 정말 네. 돈이 없는 건지.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건 다 못 믿겠다 이거니까. 그걸 지금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아까 말씀 무상보육이나 반값 등록금이나 서민 주거복지를 조금씩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 돈이 없다는 것도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던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충분히 세수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데. 네. 지난번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국민TV 라디오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저희 그 억울한 얘기가 또 있었어요. 네. 올해 나라빚 이자로만 20조 원 넘게 지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환산을 했더니 40만 원. 저 40만 원 내기 싫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사님? 네. 지난 24일에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자로 20조 3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라빚에 대한 이자로만 40만 4천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 공적연금 충당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채무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는 나라 빚이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뭐 우리 것만 봐도 굉장히 엄청난 빚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좀 나라 빚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건지. 일단 한국 정부가 분류해 놓은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이제 정부가 발행한 국채하고 지방채죠. 네. 그 발행 잔고가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 GDP가 한 1,300조 가까이 되니까 뭐 한 30-40% 정도 되죠. GDP 대비로.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지금 뭐 100%. 민간 보유분만을 친다라고 해도 70%. 일본은 230%. 일본은 심각하죠. 뭐 그다음에 그리스 뭐 160%. 이탈리아 130%. 그러니까 그걸로만 치면은 한국이 낮죠. 낮은데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공기업 비중이 적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공기업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사실은 정부 빚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공기업한테 떠넘겨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멀쩡한 한국수자원공사를 빚더미에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지금 그런 이제 수자원공사나 LH공사나 다 사실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건 어떻게 이제 막아야 되냐면은 정부 빚으로 넘기든지 정부가 거기다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넣어줘서 빚을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요금을 올려서 물값이든지 전기값이든지 요금을 올려서 일반 국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가 또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어서 한국도 GDP 대비로 치면은 80% 정도에 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확정된 채무가 이렇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확정된 채무, 확정되지 않은 채무 저희 또 신경 써야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적자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사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서 그렇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지금도 적자예요. 계속 적자가 나서 계속 정부에서 이제 국고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이렇게 적자 투성이들이 이런 건 이제 지금 당장의 빚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정 시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확실하게 빚이 되는 그런 것 잠재채무죠. 이 잠재채무가 지금 다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공기업의 빚도 빠져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이 하면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뭐 이런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의 이제 부채도 사실은 지금 이 부채 계산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면 더 커지죠. 안 들었으면 참 좋았을 내용을 지금 들어버려가지고요. 이제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왔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럼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게 맞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게 맞네라는 생각을 표면적으로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올해 들어와서 이 국채하고 지방채를 합친 정부채 증가만 해도 거의 5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이렇게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이렇게 사업공기업 채무까지 합치면 거의 8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는 적이 있었나요? 차상 최대예요, 지금.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정부 관료들이 겉으로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빚으로 다 때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네 5년만 넘기면 돼버리니까. 정부 관료들은 계속 하니까. 대통령은 바뀌어도 관료들은 계속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의 핵심, 공약 가계부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경제 성장률을 지금 4%, 5%로 올린다, 일자리를 100만 개를 늘린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부 개혁과 시장 경제 구조 개혁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하는 구조 개혁이 진짜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개혁을 빡세게 하면은 빚 안 늘리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 공약 135조 5년 동안에 소요되는 135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개혁은 안 하고 뒤로 돌아서서 빚은 그냥 막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태의 그런 사업들을 또 남발을 한다는 거죠. 또 똑같이 이제 예전처럼 자 성장을 우선해야 되지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지 그래서 복지를 이제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은 정말로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고 상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전의 앞뒤입니다, 이게. 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띄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경제 전체의 자원 활용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했죠. 성장을 그렇죠. 위해서 여러분이 양보를 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파이를 키워서 다 나눠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몇십 년을 국민들을 속였단 말이죠. 경제 성장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었죠. 없었기 때문에 저축 은행 이자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게 해서 그 돈 가지고 공장이라도 하나 세워서 빨리 조금 이렇게 좀 그 성장을 좀 해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럼 과연 국민들이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성장이 이제 일정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부터는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성장과 이른바 그 복지 내지는 분배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제 구조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논리로 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낙수 효과 네. 강조하면서 대기업 밀어주기, 친기업 정책이라고 아예 표방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밀어붙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밥 먹었잖아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밥 먹는 거야. 예.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암담한데요. 이 선진국 경제는 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국제 경제 위기가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문제인가요? 일단 지난 3일에 OECD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편이나 선진국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및 캐나다의 실물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있으며 유로 지역도 대체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중국 경제의 경우에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신흥국들은 출구 전략의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로 지역의 취약한 재정 금융 여력,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합의 실패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구조 개혁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경제 뉴스는 참 언제 들어도 뭔 얘기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건 그 12월 7일 날 저희 연구소가 매년 하는 겁니다만 연말에 경제전망 세미나를 합니다. 네. 그때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12월 7일 날. 12월 7일. 네. 네. 그 신청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그 2번 놀라실 겁니다. 오시면. 첫 번째 딱 오셔서 먼저 굉장한 충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내용에서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충격은 뭐에 관련된 충격인가요? 세미나장에 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요?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12월 7일이요? 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네. 뭐 초청을 할게요, 저희가. 예. 아마 그 세미나에도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뭔가, 눈이 트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귀가 트이고. 네.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선진국 경제 완만한 회복세라는 이 표현과 그 사실 또 경제는 전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뭔가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우리 쪽에도 영향을 줄 텐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와는. 아직 선진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출구 전략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고, 뭐 그래서 다소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냐, 뭐 유럽도 바닥을 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라면 9월달에 출구 전략을 했어야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2회 때 이 경제 소프트에서 말씀드렸죠. 거의 저희 연구소만 유일하게, 경제 소프트에서만 유일하게 미국 출구 전략 9월달에 안 할 거다라고 그대로 됐잖아요. 네. 실제로 또, 뭐, 이따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미국 FRB가 한 이야기도 저희가 경제 소프트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 기자들이요. 네. 저희 방송을 일단 먼저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지난 18일이죠. 미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셨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추석 때여서 연휴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난 18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출구 전략을 바로 실시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 반전하거나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단지 연기된 것에 불과하여서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네. 지난 9일에 이번 달 9일에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연구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구 전략 결정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조건으로 시리아 공격 감행 여부, 미국채 발행 한도 상한선 합의,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등 경기 회복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에는 출구 전략을 감행하기는 어렵고 올 연말 무렵에 출구 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지난주였죠. 네.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경제뉴스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배웠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이제 좀 불안정한 시국 상황이 계속되거나 전국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전이 벌어졌을 때 어느 선까지 이 경제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고 어느 나라들은 사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런 나라의 일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미국이 지금은 이제 대장이니까. 대장이니까. 그러면요. 네. 왜 G2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의 부상을 또 점치는 분들도 많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약삭빠르게 지금 섣불리 미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떠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중국이 지금쯤을 좀 치고 올라와야지 미국은 제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건 이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라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비록 G2주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미국하고는 아직까지는 겨루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힘든 상황이고. 그게 정말 냉정한 현실이죠. 그건 너무나도 중국 지도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미국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중국이 큰 나라이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양쪽으로 팽창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 1, 20년 후에는 미국보다 더 경제 규모가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이제 위안화가 세계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구 전략 연기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2회 사실상 첫 번째 경제 소프트 프로그램 이제 했죠. 그때 이제 출구 전략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FRB의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FRB의 출구 전략 뭐 연기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뭐 어차피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하는 시기는 오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연기가 될 것이냐. 그리고 뭐 지금 예상하는 부분과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FRB가 출구 전략을 10월 달도 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미국 이제 국채 발행 한도 상한액 조정 이렇게 협상 시한이 지금 10월 중순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벼랑 끝 대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FRB가 출구 전략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회의가 이제 12월 또 하순에 있습니다. 마지막. 근데 12월 달은 이제 출구 전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10월 달에 결판이 날 거니까 10월 달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한도 상한 증액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한도를 꽉 차버려 가지고 이제 그 10월 중순을 넘어가면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아야 돼요. 네, 기술적으로 파산을 하는 거니까.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조정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했을 때 12월 달에는 출구 전략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출구 전략 연기와 관련해서 이전 역사에서 이전 세계 경제 역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과거에도 출구 전략 사례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또 뭐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가 좀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출구 전략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 경우에 관심 사항은 뭐냐면은 출구 전략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출구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했을 때 미칠 파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하고 싶은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역사로부터 한번 배워라라는 거죠.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어차피 미국의 출구 전략이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히스토리 역사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문제에서 이런 양적 확대 정책이나 뭐 아니면 출구 전략과 같은 그런 상황이 크게는 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때. 예, 말 그대로 대공황.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거품이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꺼지면서 90년대 돌아가지고 미국도 이제 휘청거리면서 그때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와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앙은행 FRB가 굉장한 이제 정책적인 개입을 하고 그걸 이제 정책적인 개입을 이제 벗어나는 출구 전략을 했었죠. 그때 출구 전략을 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은 물론 상황은 이제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출구 전략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대충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930년대 대공황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미국의 대공황인데 저희가 세계 대공황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아마 유명한 그림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 휴지 조각 날리는 그런 그림도 기억이 나고요. 네. 예, 그때 얘기부터 조금. 네. 예, 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예,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20년대 FRB라는 게 사실은 이제 1915년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1915년에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15년 만에 그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FRB 자체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건데, 20년대에는 이제 그 금리를 계속 낮췄어요. 미국의 이제 12개 연방은행들이, 그러니까 FRB는 12개 연방은행들의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각 연방은행들이 초창기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각 지역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정책을 이제 금융 정책을 펼쳤죠. 근데 그 20년대에는 그 연방은행들의 기준금리가 20년대 내내 걸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이 시중으로 풀리게 되죠. 예, 뭐 시중으로 돈이 풀리고 또 그 주식 그렇죠. 상황, 주식 시장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은행에서 싸게 빌려가지고 네. 싼 이자로 빌려가지고 그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게 수익률이 높은 위험이 네. 크지만 그런 데다 막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에 거의 그 금리가 계속 한 6%, 7% 했던 것들이 거의 한 2%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1927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1925년부터 이제 다우지수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네네.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겁먹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다. 단시간에 너무 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이제 그 1928년에 금리를 팍 올려버립니다. 그 연방은행들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금리를 한 2, 3%를 팍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 충격이 팍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휘청거리는데 처음에 금리 팍 올릴 때에는 버텨요. 버티다가 이게 이제 그 29년에 이제 폭락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한 500포인트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500 갔던 것이 거의 50m로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종이 날리는 게 네. 휴지 조각이 돼버린 네. 예, 말 그대로 주식들이.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서 그 FRB도 그 뭘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서요. 경제학 이론도 아직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발달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FRB가 초창기에는 금융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경기가 좋으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FRB가 자금 공급을 많이 해주고 경기가 나쁘면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금 공급을 줄인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단순하게 대응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29년에 주가가 폭락하고 공황이 팍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아졌으면 자금 줄여야지.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금융시장이 무너지는데 그 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중앙은행에 돈을 막 풀어줘야 되죠. 거꾸로 한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공황을 유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오히려 풀어줬으면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FRB 그 버냉키 의장이 네. 이걸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로. 야, 저희가 또 버냉키 의장의 박사 논문 주제를 알게 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931년에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죠. 그래서 1933년부터 이제 금리도 지금으로 말하면 제로금리 정책을
사실상 펼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준금리라는 게 없었어요. 뭐 한국은행에 뭐 그 콜금리라도 이런 것이 없었고. 네. 이제 연방은행들이 있으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상업은행들이나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왜냐하면 이제 막 은행들로 내 돈 예금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에 돈이 없으면 은행이 파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파산하면 안 되니까 연방은행이 돈을 막 빌려주죠. 이제 시중은행한테 그 빌려준 이자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죠. 네. 그게 이제 재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금리가 재할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12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 그게 재할인율입니다. 그게 재할인율이고 그게 그 당시에 기준 금리가 되고. 금리였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팍 떨어뜨립니다. 거의 막 1% 수준까지 축축축축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였냐면은 1933년부터 한 게 이제 각도 연방은행들이 돈을 막 풀어줍니다. 근데 그때 돈을 풀어준 게 그때는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금이 있어야만 연방은행의 달러를 그 금에 비례해서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금을 당장에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광산에 가서 캐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치를 내려보냐면은 보유 금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금을 일반인들이 못 갖게 해버려요. 무조건 중앙은행에 금을 갖다가 팔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이 없이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은행들이 달러를 막 1933년에 찍어내서 막 공급을 해주면서 이제 조금씩 경기가 이제 불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또 그때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선돼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3R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기억하시는 무슨 후보댐 건설이네 뭐냐는 네.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는 어마어마한 재정 이제 그 사업들을 막 벌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마구마구 이제 사업들을 벌이는 거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제 막 실업이 폭증을 했으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1934년부터 36년 이 3년 동안에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났다가 갑자기 또 확 뛰네요.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계속 10%씩 막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그 미국 FRB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이 정도면 회복됐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누가 생각해도요. 예.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출구 전략은 뭐냐면은 연방은행이 아까 뭘 찍었다 그랬죠? 달러를 공급을 했다고 그랬죠. 예. 아주 낮은 이자로 갖고. 근데 그 달러를 공급한 것은 이제 그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걸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그 본원통화를 굉장히 많이 찍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 은행들한테 막 이제 뿌려줍니다. 그렇죠. 은행들은 그 돈 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줘서 이제 돌아가게 하죠. 근데 그러면 그 본원통화 공급이 그건 지금은 이제 양적 통화 확대책이잖아요. 네. 양적 통화 확대책하고 본원통화 공급 확대하고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시중에 달러를 찍어내서 건데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정말로 경제학 지식이 상당한 분입니다.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 지금 처음 들어서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네. 이 이야기는 경제 소프트에서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본원통화 공급 확대하고 양적 통화 확대책하고 뭐가 다르냐? 본원통화 확대책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을 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있습니다. 근데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전통적 정책 수단이라고 부르고 있죠. 본원통화 확대책은 공급 확대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정책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FRB가 하고 있는 양적 통화 확대책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시는 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에서 한국에서
꺼내신 분도 없어요. 저 지금 필기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본원통화 공급 확대책은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시중은행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양쪽 통화 확대책은 중앙은행이 똑같이 달러를 찍어내는데, FRB가 달러를 찍어내는데, 양쪽 통화 확대책은 그 찍어낸 달러를 시중은행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FRB가 그 달러를 들고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국채나 회사채나 직접 증권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본원통화 공급 확대책은 중간에 시중은행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중은행이 자기네가 풀고 말고를 결정을 해서 FRB의 의견과 FRB가 풀고자 하는 돈의 양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양쪽 통화 확대책 같은 경우에는 FRB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풀고자 하는 돈의 양만큼을 충분히 풀 수 있겠네요. 완전히 이렇게 A 플러스 학원 다니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FRB가 본원통화 공급을 해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시중은행이 돈을 안 풀어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 발생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고 빌려줬다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뜯길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안 빌려줘 버리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기네들도 몸을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중은행을 건너뛰어서 FRB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 돈을 들고 가서 시장에 가서 직접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지 뭐 모기지 뭐 주택 관련한 증권이라든지 심지어는 회사채나 뭐 기업보험 같은 걸 직접 사가지고 기업들한테나 정부한테 직접 돈을 뿌려줘 버리는 겁니다. 효과는 훨씬 크네요. 직접적이죠. 양쪽 통화 확대책이. 근데 이게 위험하죠. 이건 중앙은행이 이렇게 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 쪽에서도 사실 불만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뭐 딱히 불만을 왜냐하면 어차피 중앙은행이 자기들한테 돈을 줘봐야 그 전에는 줬거든요. 네. 본원통화를 찍어가지고 시중은행한테 돈을 막 줬는데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풀어라. 빌려줄 데가 없는데 왜 돈만 줘가지고 그러냐 귀찮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원통화 공급 확대하고 양적 통화 확대책의 차이점.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이해도 영향도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FRB가 본원통화 공급 확대책을 해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자기네들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학습 효과가 생겨서 직접적으로 양쪽 통화 확대책을 이제 시행을 했던 걸 텐데. 네. 하여튼 1933년부터 이제 FRB가 이렇게 본원통화 공급도 막 확대를 하고 늘리고 막 뿌려주고 그다음에 금리도 제로금리 정책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34년부터 36년 이 3년 동안에 연평균 10%씩 막 성장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때 성장을 했던 것의 대부분이 FRB의 이런 본원통화 공급 확대나 기준금리 내려서라기보다는 테네시 인프라 건설 사업, 재정 사업이 대부분 기여를 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맞아. 이제 1937년이 되니까 이제 FRB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3년 동안이나 그냥 엄청나게 성장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출구 전략해도 된다라고 그때 출구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0%대로 유지를 하지만 재할인율이니까 이제 1%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유지를 하지만 본원통화 공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뿌렸던 걸 이제 회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뿌렸던 걸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다우지수가 이제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니까 500에서 50까지 폭락했다가 이게 200까지 또 50에서 이제 200까지 4배로 또 뛰어요. 네. 뛰었던 게 또 떨어져요. 굉장히 민감하네요, 정말. 네.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1930년대 대공황의 출구 전략의 이제 그 상황이 1929년 말에 후반에 대공황이 이제 그 주가 폭락이 시작돼 가지고 근 한 8년 경과한 후에 이른바 더블딥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그러니까 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또 떨어져 버립니다.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출구 전략 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급반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1930년대 출구 전략의 이제 그 후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출구 전략에 혼선을 좀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그 당시에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벌였던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MB가 역시 그 일환이다 이러면서 4대강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당시에 중국에서는 뭘 했냐면은 전국에 철도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로 경기 부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1930년대 미국 경제 상황은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한 거를 지은 거고. 그렇죠. MB 때는 넘쳐난 상황이었죠. 필요 없는 걸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해결책만 뚝 따가지고 와서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식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1990년대에 또 그 사례, 출구 전략 사례는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거의 아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한국에 이제 외환 얘기 나고 나서 DJ 정부 때 또 한 번 큰 혼란이 있었죠. 무슨 혼란이 있었나요? 길거리에서 막 신용카드요. 네, 카드 대란이 있었죠. 카드 뿌렸죠. 미국도 1980년대 후반에 카드 막 길거리에서 뿌렸어요. 미국도. 우리보다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카드를 뿌리다 보니까 똑같은 이제 카드 대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990년 이제 91년 이때.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이나 개인 카드 대출 받은 막 사람들이 연체율이 막 10%, 12% 막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또 휘청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그 당시로 치면은 이제 그 주택 대출을 전담하는 그런 주택 전문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1980년, 70년 말 80년 초에 대량으로 파산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게 다시 10년 후에 90년에 또 이게 2차 대량 파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란과 이 주택 대부조합 대량 파산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또 그때 이제 걸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 휘청거려요. 일본에서는 이제 거품이 꺼져가지고 이제 막 좀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FRB가 그 당시 그린스폰 의장이었죠. 그 사람이 1년, 2년부터 또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FF 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확 떨어뜨립니다. 기준금리가 8%였습니다. 90년에. 꽤 높았네요. 네, 높았다가 8%였는데 6%로 떨어뜨렸다가 이제 92년, 93년 이 무렵에는 3%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3%로 쭉 떨어뜨려버려요. 근데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0%네요. 제로. 사실상 실질 제로 금리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동안을 3%로 딱 묶어버려요. 기준금리를. 묶어버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로 금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제 3년, 4년 요 무렵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급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되네라고 해가지고 또 출구 전략을 합니다. 94년부터.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3%에서 5%로 툭 올립니다. 올리니까 그때는 이제 미 국채 등 채권 수익률이 주주주죽 하고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3% 했던 것을 5%로 툭 이제 계속 이렇게 5%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이 급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구 전략 거론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축 떨어지고 주가 이런 것도 주가도 휘청거렸죠. 그다음에 신흥국가 이제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다지 글로벌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통합 대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돈 이제 은행들 가지고 있던 국채를 이제 FRB한테 팔고 그 돈을 갖고 그다음에 무슨 해치펀드들 국채 사가지고 있던 거 FRB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안에다 투자를 해야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게 다 나왔죠 밖으로. 예, 미국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다 신흥국으로 들고 간 거죠. 그렇죠. 한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태국 뭐 이런 데로 들고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출구 전략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은 이제 물론 판 것도 있지만 또 금리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아주 싸게 빌려가지고 들고 나온 것들이 있죠. 그렇죠. 돈은 막 대주니까. 네. 출구 전략 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이제 갚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돈을 회수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걸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조 달러 개념이 안 잡히네요. 확실하게 개념 잡힐 수 있게. 한국의 그 경제 하나가 미국에서 그 양적 통화 대책으로 인해서 빠져나온 돈 규모가 한국 경제 하나에 해당하는 돈. 1년 GDP. 예, 1년 GDP가 빠져나와서 돈 온 셈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예, 저희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출구 전략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2월 달에 FRB가 양적 통화 대책을 이제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한다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물론 1930년대나 90년대 상황하고는 이게 또 그 2008년 이후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그에 준하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다른 또 상황들, 다른 요인들이 좀 이제 섞여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또 앞선 두 번의 출구 전략을 통해서 다시 또 올해 말에 벌어질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대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팁, 조언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를 함께하고 나면요. 왠지 경제가 조금 더 친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왠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